4개월 만에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돌파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카카오가 음원 시장까지 접수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1위 음원 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젊은이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딜러로 일하게 해준다고 속여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가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 CES 2016이 지난 9일 폐막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취재진과 스마트카 경연장이 된 2016 CES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금융시장에서는 상징적인 두 개의 선이 깨졌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흔들리는 금융시장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코스피가 1,900선이 붕괴됐습니다. 1% 이상 내려앉으며 장시작부터 1,900선 밑으로 밀려나며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축소해 1,900선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상하이 종합지수가 3% 이상 낙폭을 확대하자 코스피도 1.19% 급락한 1,89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중국발 쇼크 여진으로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불안감이 더 커진 탓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1원 70전 급등한 1,209원 8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10년 7월 19일 이후 근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은 중국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외국인 팔자세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4,17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2,560억, 868억 원을 사들이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해 1.11% 하락한 67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내일 미국 증시가 또 빠지거나 내일에도 환율 변동이 크거나 했을 경우에는 좀 심상치는 않아요.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를 기록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1,900선을 지지선으로 보고 2,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과연 코스피가 내일 이후 1,900선을 지켜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카카오가 멜론을 서비스하는 국내 1위 종합음악 콘텐츠 회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니다. 이 인수액은 1조 8,700억 원, 로엔 엔터테인먼트 지분 76.4%로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인수를 계기로 모바일 플랫폼과 음악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음악 창작자 기반의 콘텐츠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로엔은 전날보다 5.47% 오른 82,9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카카오는 장 초반 4.51%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 전환에 0.43%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돈의 가치가 전자정보로 저장되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민간화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비트코인 딜러로 일하게 해준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빼앗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빼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비트코인 딜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비트코인 딜러를 모집한다는 일자리를 제의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지정된 주소로 출금하면 일당 6만 원의 거래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돈으로 자신들이 매수한 비트코인을 유럽 주소의 비트코인 거래소로 보내면 그 차이만큼 수익을 남기는 구조란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었던 한 피해자는 딜러 일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과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듣고 업체에서 성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선불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파밍,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범행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는 타인에게 통장 매수와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금받은 돈의 종류에 따라 심하면 범죄 수익 은닉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제재를 받아 계좌 개설이나 현금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3년 동안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아직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취업시켜주겠다 또는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에 이제 속아서 통장을 양도, 대포 통장 명의로 등록이 돼서 어떤 이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딜러라는 신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2016년에) IT 가전업계의 트렌드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6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첨단 가전제품과 스마트카, 웨어러블 기기와 드론, 가상현실 등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를 취재한 정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한희 기자, 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귀국했다고 들었는데요. 자, 올해 2016 CES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막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귀국했는데요. 이 CES 2016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 올해 CES는 가전쇼라기보다는 첨단 스마트카 경연장을 방불케했다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 CES는 전 세계의 IT 또 가전업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쇼인데요. 올해도 3,600여 개 회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CES는 스마트카가 점령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스마트카 경영장을 방불했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네요. 네, 올해 CES에서는 가전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도 대거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토쇼를 방불케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CES 전시관에 가보면요. 이 자동차 부스가 모여있는 전시관은 항상 관람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모여졌었는데요. 올해 CES에 참가한 자동차 관련 업체만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가 집과 연결돼 집안을 제어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차에도 스마트홈 기능이 더해져 차에서도 집안의 불과 또 보일러 등을 끄고 또 켜는 등 집안의 가전 제품을 제어하는 기술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BMW의 스마트카는 손짓 한 번에 스스로 주차를 합니다. 또 집에 돌아오면 자동으로 집안의 불을 켜주는 기술을 시연했고요. 폭스바겐의 스마트카는 손짓만으로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이동 중에도 현관의 방문자를 확인하고 또 대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술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포드는 아마존의 음성인식 기능을 차에 적용했는데요. 차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집 밖에서 집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TV 업체들의 화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던데요. 또한 스마트 가전들도 더 진화했다는 소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CES의 주인공 하면 TV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ES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 TV의 화질 경쟁, 올해도 치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수십 개의 퀀텀닷 TV와 올레드 TV로 전시장 내 부스를 꾸몄는데요. 압도적인 화질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들 삼성전자가 내세운 퀀텀닷 TV와 LG전자의 올레드 TV는 마치 실제를 보는 것만 같은 선명하고 밝은 화면, 그리고 동전 두께밖에 되지 않는 얇은 디스플레이로 가전제품 유령 매체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전제품들이 보다 구체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알아서 저화질의 영상을 고화질로 조절해 주어 보다 생생한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TV와 냉장고 문을 열 필요 없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주문까지 할 수 있는 냉장고 등 똑똑한 가전제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하고 또 청소하고 있는 공간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까지 있는 이런 로봇 청소기도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드론이나 가상현실 제품들도 인기가 상당했다면서요? 네, 드론과 가상현실 제품의 인기 상당했습니다. 올해는요, 48개 업체가 참가해 가상현실 기술을 선보여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CES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의 기어 VR 체험장이었습니다. 가상현실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관람객들로 늘 줄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직접 기어 VR을 체험한 직후 나온 관람자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I butterflies in my stomach, like when I go down a roller coaster, like I'm gonna pee. 마치 바로 전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온 듯이 굉장히 실감이 나죠. 외신들은 올해 CES를 가상현실 원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현실 기술은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또 내후년에서의 CES, 이 가상현실 기술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드론의 경우는요, 한국 드론 기업으로 유일하게 바이로봇이 독립 부스를 마련하고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한 페트론을 선보였고,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이항은 모터로 움직이는 1인승 유인 드론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이 스타트업 제품들도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CES는 여러 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CES의 전시관 내 센즈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인데요. 제가 몇 곳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 먼저 지금 보신 곳 시랩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공개한 틱톡은 전화가 왔을 때 손가락을 귀에 대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며 통화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원리를 보면요, 시계줄의 진동이 손끝을 통해 고막으로 전달돼 비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밖에도 외식을 할 때 특정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좀 주저하게 되는데 니마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리하게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음식을 제품 안에 넣으면 유제품이나 견과류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먹어도 되면 스마일 표시가, 그렇지 않으면 우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또 힐멧도 재밌는 아이디어 제품이었는데요. 공처럼 생긴 제품을 잡으면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또 원형 공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의사와 원격으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환희 기자와 CES 2016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우려됩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는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6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연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둔화로 모바일 기기 부품의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낸 삼성전자에 대해 올 1분기 역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6조 1천억 원보다 1조 원 정도 줄어든 5조 원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7조 3천억 원, 영업이익 5조 1천억 원으로 4분기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IBK 투자증권은 175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12%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줄이 내렸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15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신한금융투자는 167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유진투자증권은 17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 자체의 기대감이 좀 낮은 거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지금 좀 성장 둔화세에 직면해 있는 것 같고, 중국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경제 불안 이런 것들이 IT 수요에 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1분기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실적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적 부진 덫에 걸린 삼성전자는 오늘 시티그룹, 골드만과 같은 외국계의 팔자세가 이어져 1.62% 내린 115만 2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1,600만 근로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할 텐데요. 올해 바뀐 연말정산 주요 내용 김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만 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도입돼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에 누락되는 일부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과 임차,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자녀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에 쓰인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부금 가운데 전산 처리되지 않은 영수증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이 333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 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경로 우대자일 경우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 한도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퇴직연금 7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작년 하반기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합친 사용액이 2014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해 말 누적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 7천억 원가량이 1월 옵션 만기 전까지 대기 물량으로 남아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만기를 앞두고 선물과 현물 주식 간 가격 차가 악화하고 있는 데다 연말 배당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이 진행되면서 매도 후의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피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외국인이 중동자금 회수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원화 약세, 중국 불안 확대 등으로 프로그램 매매의 비차익 거래를 통해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이달 만기를 기점으로 배당 차익 거래 매수 물량의 청산이 마무리되면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될 수 있어 배당 차익 거래 매수의 대상이 된 대형주에 대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와 선물 지수의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기 후 수급 개선 때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 번 충전한 뒤 최대 600km 주행이 가능한 고에너지 밀도 전기차 배터리셀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삼성 SDI는 이 제품이 현재 업계에서 샘플로 제시한 500km급 셀보다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20에서 30% 향상시킨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용 배터리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2020년쯤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북미 데뷔를 앞둔 가운데 미국에서 재작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2세대 신형 제네시스 차종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미국에 출시된 2세대 신형 제네시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 대비 30.2% 증가한 총 24,917대가 판매돼 중형 럭셔리카 시장 판매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형 럭셔리차급 모델 판매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E클래스였고 2위는 BMW 5시리즈였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국산 최초로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올류 K7 모델을 7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기아차는 내일부터 올류 K7 사전 계약을 시작합니다.
올류 K7은 가솔린 모델 2종, 신규 도입된 2.2 디젤 모델과 3.0 LPI 모델 등 총 4가지 엔진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올류 K7의 라인업은 총 5개로 확대됩니다. 일반 강판 대비 무게는 10% 이상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2배 이상 높은 초고장력 강판의 적용 비율을 51%로 대폭 확대, 차량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팔린 아파트 분양권 시가총액은 총 40조 9천여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6.9%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전세난 청약 개편 등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며 시가총액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부산 지역 분양권 거래 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조 5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7조 3천여억 원, 경남 4조 7천여억 원, 대구 3조 1천여억 원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분양권 거래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제주 지역으로 작년 761억 6천여만 원에서 1,841억여 원 증가한 141.7% 증가했습니다. 인천, 경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광주와 대전 등은 전년 대비 시가총액이 줄었습니다. 작년 분양권 거래 건수는 총 13만 7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8.9% 늘었습니다. 부산이 2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경남 순이었습니다. 작년 주택매매 거래량은 약 120만 건으로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64.9%에 그쳤습니다. 3명 중 1명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노인을 뺀 한국 성인 남녀는 하루 평균 1.7잔을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밥, 잡곡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먹는 것입니다. 폐암 환자 2명 중 1명은 다른 장기에까지 암이 전이된 4기의 발병 사실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암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추위만 아니라면 하늘은 맑아서 날은 참 좋았는데요. 화요일인 내일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또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 더 추워지겠고요. 계속해서 대기도 건조해지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이 풀리나 싶더니 다시 감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내려가 영하 8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0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이 찬바람이 불어든 탓에 공기가 무척 건조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 중부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에도 올해 첫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추위 대비 잘해주시고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 속에 중부지방으로는 흐려져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구름 많은 상태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소낙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으로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서울 영하 8도에서 0도, 춘천 영하 10도에서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저녁부터 밤사이 약하게 눈이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에 전주 2도, 대구 4도가 되겠고요.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